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가현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미래 산업의 흐름에 맞춰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자 하면 일환인 집중형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특별한 외고만의 자율적 방식이 될 수 있고, 특정 분야만 집중해서 발전시키면 그 분야에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기본 학습에 더해서 더 특정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몇 가지 강조한 것 중에 A외고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우리가 여기가 딴 보통 학교가 아니라 외고니까 외고의 특성 자체가 어떤 외국어라든지 이런 능력을 특화하려고 뽑아놓은 학교니까 집중형이 더 어울린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은 괜찮은 언급이라고 생각해. 이게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디테일을 잘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이렇게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이게 둘 다 좋잖아. 이럴 때는 딜레마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산형도 괜찮은 예상되는 반론이 있고 그 예상되는 반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형이 나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더 좋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겠죠. 가영,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은 집중형, 논거, 분산형, 논거, 이걸 양쪽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찾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통상 뭐 공통형 문제를 1분 정도 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한 2분 말해야 된단 말이야. 너 지금 말한 거 재보면 30초밖에 안 돼. 음.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2분 정도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끝나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지. 연습할 때도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지금부터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나중에 노련해져서 이걸 선생님이 이런 잔소리를 안 해도 잘하게 되는 거니까. 형 시간에는 꼭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네, 노혜인, 그래. 노혜인, 혜인이가 해봅시다. 네, 음, 저는 이란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안은 여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 분야를 잘해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지만, 이란은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한 부분을 더 잘해 그 부분에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조금 이따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서해보자. 저는 교육과정을 분산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형은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 분야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산형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므로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구멍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흐름은 말 그대로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각광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가 실제로는 각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야가 새롭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각광받을 줄 알았던 분야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그 분야가 인기나 생각보다 효용이 없으면 다른 분야나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분야만 발전시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의 시작이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여러 분야를 분산형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그 분야가 잘 안 되더라도 다른 분야들로 다른 분야들도 함께 발전시켜 놨기에 다른 분야나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기가 더 편하므로 저는 이 안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아주 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묻는 유형이 안형외고도 과천외고도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거야. 집중형의 장점과 단점은 뭐지? 분산형의 장점과 단점은 뭐지? 이렇게. 그런데 디테일을 살피라고 했으니까 우리 외고에서 하는 거고 미래산업 흐름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 재편이야. 그러면 미래에는 집중형 인재가 나을까? 분산형 인재가 나을까? 미래에는 어떤 특정 분야를 아주 잘하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능력들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 분야는 당연히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팔 수 있는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밑으로 팠느냐, 옆으로 팠느냐,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지금 예서의 논거는 이렇게 집중형으로 팠는데 여기가 꽝이면 왜? 미래니까 미래란 디테일이 여기 꽝이면 얘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니 분산 투자하듯이 우리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이 주식 투자의 경언인데 예를 들어서 나 주식 잘 모르고 뭐 삼성이 망하겠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은 지금 뭐 6만 원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재산의 한 25%가 날라갔네.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됐다면 그러면 집중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이만큼씩 안 올라가지고 오,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하나에 집중한다면 미래에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하잖아. 그래서 분산형을 하자. 뭐 이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 좋은 논거를 들렸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완전히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꼭 전문직이 되라. 왜 그러냐면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남들과 대체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서연이, 혜인이, 예서, 가연이 선생님 모두 다 학원 앞에 있는 편의점 알바 할 수 있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그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업무는 아닌 것 같아. 선생님 안 해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나도 할 수 있을 자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은 꼭 그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 정도밖에 못하면 이것은 어때? 단시간에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체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가 비교 우위가 없고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어, 내 그 어떤 인적 자원의 가치가 희소하지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남들이 안 하는 분야 하나를 뭐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다시 대학에 간다면 어느 대학 갈 거 같냐면 한국 전통 문화
대학이라는 곳에 한옥 건축가가 있어.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그냥 예시로 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뭐 십몇 년 동안 입시 지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입을 하다 보면 이 대학 저 대학 계속 찾아보게 된단 말이야, 좋은 대학이. 그런데 저 한국전통문화대학은 저기 충남 부여에 있는 대학인데 문화재청에서 만든 국립대학이어서 등록금도 거의 무료고 4년 동안 거의 무료로 가르치면서 한 과에 한옥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아. 그래서 이 10명을 4년 동안 한옥 짓는 그 건축을 4년 동안 가르치는 거야. 대패질, 뭐 이렇게 뭐 들고, 대들보 만들고, 기와 깔고, 막 마룻바닥 깔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간 업체에 취직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금지시켜. 뭐 하라는 거야?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의무 복무를 하래. 이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한옥의 전문가가 되겠지. 한 10년 하다 보면. 그러면 학비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취직 자리도 너무 간단하게 뭐 강제로 공무원 시켜주고, 그리고 그거 나온 다음에 나의 전문적인 어떤 커리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한옥 같은 것들을 한옥마을 같은데 보수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만약에 선생님이 개인으로 결정한다면 어떤 외고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 결정한다면 이렇게 이거 미래에도 이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고 문화재들이 다 10년, 20년 흘러가도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것들 뭐 잘할 자신 있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집중형 인재의 어떤 장점이지. 분산형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는 다원적인 세상이 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것이 되게 필요한데, 창의력의 실체는 이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거야.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김상욱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고, 어, 아마 카이스트 출신일 거예요. 과학고 나와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완전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수많은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 거기에 자신이 전공한 물리학하고 연계해서 얼마 전에는 미술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과학이라는 전공과 미술을 크로스오버해서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신은 물리학이지만 물화생지를 다 포함한 빅스토리, 우리 인간은 뭐고 우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또 강연도 하루 한 1년에 강연 요청이 뭐 1,000건, 2,000건씩 들어오는데 엄청 핫한 교수님인데 이분을 보다 보면 와 진짜 대단히 박학다식하다. 물론 당연히 이분은 깊게도 파고 넓게도 아는 사람이니 뭐 이렇게 완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리학자로서 김상욱보다 한 길을 더 판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만큼 김상욱처럼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 칼 세이건이라든지 이런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자신의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들 이거를 다른 말로 통섭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돈가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본 애들이 포크 커틀렛이라고 하는 서양의 음식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돈가스 경양식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 김치 문화가 있으니까 김치랑 김치찌개 칼 부리던 김치찌개가 있잖아.
돈가스 나베라는 일본 음식이 있는데, 돈가스 나베는 김치찌개에 돈가스를 넣어서 끓이는 거야. 돈가스 나베 먹어본 사람 있나? 서연아, 백서연? 네? 백서연 돈가스 나베 먹어봤어? 네? 돈가스 나베라는 아니요,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아니요. 맛이 어떨 것 같아? 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는 잡종이라고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한 혁신이지만 이 스마트폰의 혁신은 뭐야? 핸드폰과 컴퓨터를 하이브리드하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은 없고 뭐야? 기존의 것들에 계속되는 이 하이브리드만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애플의 CEO인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IT 기업의 엔지니어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경영자로서 아니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이 디자인이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 그냥 단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스티브 잡스처럼 되지는 못했겠지. 그래서 분산형이 이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라는 것이 A, B, C를 가지고 조합하는 것과 A, B, C, D, E, F를 가지고 조합하는 것이 당연히 하이브리드의 창의성이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만한 것은 내가 파는 것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안에서의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창의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선생님이라면 아직 고등학교잖아. 나중에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구멍을 이렇게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내 꿈은 어떻고 내 진로와 관련된 나는 어떤 진로를 하면 좋을까? 사실 대학 가기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 청소년기에 너희들은 계속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고 취미도 변하고 능력도 변하고 이런 것도 계속 변하는데 지금 어렸을 때 내가 의사 될래요 하고서 의사로 딱 찍어놓고서 의사를 판다. 그런데 내가 크면서 내 성격도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었어. 그런데도 한우물을 팠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 내가 판소리 명인이 돼가지고 30, 하루에 20시간씩 해가지고 득음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 공연하고 싶지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면 외고라는 점, 아직은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진로 탐색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쪽을 강조하고 이렇게 집중으로 하는 것이 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전문성과 이 부분에 그 선점하고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지금 이건 미래의 건이니까 미래에 이렇게 했다가 산업 사업이라든지 아까 예를 든 뭐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AI가 이런 것들을 대체해 버릴 수도 있다면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관심들을 늘려서 그것들이 창의성의 다원성을 통해서 더 창의적인 것들을 더 계속해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미래엔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문제를 지금 너희들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풀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별의별 문제를 계속 다 풀고 있는 거지. 그게 일종의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면접 문제를 이렇게 트라이를 한다고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지 그냥 너희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야.
어떤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평상시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면접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배경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야가 나오든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 정보도 가르치고 해서 일종의 예시 답안들을 만드는 거잖아. 물론 뭐 이렇게 발표를 시켜가지고 발표 능력도 기르고 하는 것도 당연히 늘겠지만 좀 생각해봐야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유형 그러면 하나를 파거나 아니면 넓게 파거나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봤을 때 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팀이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을 50만 원을 받는데 팀장이나 부팀장, 직급순 또는 기여순으로 차등 분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동일한 엠빵을 해서 나눠야 되냐? 지금이 56분이니까 정확하게 59분에 한 명씩 다 시켜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딜레마 유형이니까 근거를 들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을 하고 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해야 형식 안에 들어갈 것이고 문제는 어떤 거야? 이게 차등 분배냐, 등등 분배냐, 능력주의냐, 아니면 공동체 혹은 평등주의냐. 대체로 이쪽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계열에서의 주장이고 이쪽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에서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지요. 이 자유와 평등이냐를 나누어서 다루는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정치 이념이고 이게 우파 정치 이념이라면 이게 좌파 정치 이념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당은 우파고 이재명 당은 민주당은 좌파고 이거는 뭐 인류의 끊임없는 토론의 종류고요. 당연히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니까 음, 문제를 풀어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풀고 그거를 딱 뭐 이제 들어가서는 진짜 시험장에서는 그 시험지는 못 들고 들어가니까 못 보고 하지만 뭐 연습할 때니까 좀 봐가면서 하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정연한 어, 문제 답변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백서연부터 시켜보겠습니다. 서연아 시작해보자. 근데 이게 다 하질 못했는데. 그러면 음, 다시 가연이부터 해보자. 서연이도 시킬 거니까 잘 준비를 하고 있어. 네. 가연 고. 저 완벽하게 아직 다 못했. 그러면 노혜인이 해보자.
네, 동일한 균등 분배는 직급이나 기여 상관없이 모두 같은 상금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사회주의와 비슷하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모두 다 동일한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과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람 둘 다 똑같이 받는 것이다. 반면에 차등, 차등해서 분배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주의와 비슷하다. 저는 이 점에서 차등해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람과 같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팀은 나중에 다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 이 팀은 발전이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어, 혜인아. 네. 혜인이는 그 안양외고나 과천외고의 그 면접 유튜브를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은 없어요. 음, 과천외고 면접이라고 치면 과천외고 면접 그 예시를 과천외고 학생이 하는 게 나와. 네. 안양외고 똑같으니까 아마 안양외고 자료는 작년까지 없었으니까 선생님도 못 찾아봤는데 그 학생이 그 재학생이 이런 식으로 면접을 합니다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네. 물론 이 표본외고는 다른 외고들 참고해도 좋은데 이게 혜인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느 수준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야. 선생님이 그 사실 엄청 좀 걱정하고 있는 점이야. 너희는 작년보다 사실은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경쟁률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그 퀄리티도 더 높아질 전망이거든.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외고가 훨씬 더 그 유리한 상태야. 지금 너희가 중3 때부터 지금 변화된 첫 해이기 때문에, 외고 들어가는 것이 뭐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것에 그 말도 안 되게 유리하단 말이야, 지금. 그거를 선생님만 알고 있겠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야, 지금. 현재 중3 애들. 그러면 정말 무슨 내가 이과를 딱 선호해서 이과 갈 게 아니면 나머지 여학생들이나 뭐 다 그냥 외고를 가려고 지원을 할 거란 말이야. 어,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1.5대1 수준에서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을 이렇게 그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하면 몇 점 정도로 해서 얘가 떨어지고 붙고 이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론 지금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은 시간이 있는 거야. 단지 면접을 12월에 보니까. 근데 벌써 9월이야. 날씨가 슬슬 추워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3개월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혁을 스스로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생님이 마음이 지금 급한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들이 그 작년에 선생님이 그 20명, 30명씩 놓고 가르칠 때 그 멤버들의 이 9월 달 상태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두드러지게 엄청 잘하는 애들
그룹이 한 10명쯤 있었는데 그 한 10명쯤은 야, 웬만한 대학 면접도 뚫겠다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제법 잘하는 친구들도 그냥 보통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친구들도 이 친구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한테 막 주눅 들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다들 서로 하향평준화해서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계속 몇 번 반복되면 안 되거든.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틀을 만들어서 지금 이 개요 안에다 넣으라니까? 코치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너희 전체적으로 다. 시간 안에 풀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딱 해야지. 물론 이제 뭐 아직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시험 기간이 바쁘고 뭐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날짜가 12월이 되면 선생님은 진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니네 중에 누가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은 그거는 정말 나 들어 누울 거야. 니네 떨어지면. 뻔히 내가 알고 있어. 니네가 또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진짜 쓰러질 거야, 진짜. 너희를 붙이겠다고 부모님하고 약속해서 너희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떨어져. 너희가 잘 했든 못했든 선생님 말을 잘 들었든 못 들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낼 거야, 학원에서. 왜? 빨리 내보내서 다른 학원에서 배우든 과외를 하든 뭘 하든 강남으로 컨설팅을 뛰든 뭘 해서 지금 내 손에서 합격을 못 시키겠다고 하면 빨리 학원에 내보내야 돼. 내가 내보내는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뭘 못하냐면 나는 무조건 니네 붙여야 돼. 니네가 잘하든 못하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니래, 사실. 이게 안일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김가연 해보자. 저는 동일한 상금을 나눠 갖는 균등한 분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균등하게 분배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차등으로 분배하게 되면 서로 우승하고 다른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승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고, 다음 이런 대회가 있다면 참여를 대충 하게 될 것입니다. 차등적으로 분배하게 되면 팀장은 우선 다른 직급보다 훨씬 더 걱정과 근심이 많고 부담될 것인데, 그래서 차등 분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자. 이게 어떤 팀의 우승 상금이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이 괜히 주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 50만 원이 어떤 팀이,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하면, 팀이 한 20명쯤 돼서 후보까지 포함해서 20명쯤 낸다면 1, 2만 원 나눠 갖는 문제 아닐까? 근데 이거를, 어, 차등 분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차등 분배한다면 팀장, 부팀장처럼 나누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하고도 맞지 않을 수 있잖아. 팀장이라고 공헌이 제일 높은 보장이 없지. 우리가 반장이 있지만 반장이라고 해서 반에 가장
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능력을 가장 많이 공헌한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팀장, 부팀장처럼 직급으로 나눈 거는 별로 같아. 능력주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여순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기여도를 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기여가 높고 그럼 높은 기여를 한 사람한테 몇 프로 줄 거고 그럴 때 그 기여를 팀이 같이 이뤄낸 예를 들어 축구를 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면 그러면 이강인한테 1등급을 줄 거야? 아니면 뭐 손흥민한테 1등급을 줄 거야? 그건 누가 결정할 거야? 그 결정하는 사회에서 불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스스로 다 대부분 자기 공헌이 높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공헌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쟤보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어떤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공격수는 골을 넣어가지고 되게 돋보이고 손흥민 같은 선수는 근데 김민재 같은 선수는 묵묵히 수비를 아주 그냥 무슨 거머리처럼 수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애쓰는데도 사실은 별 티가 안 난단 말이야. 화려하진 않지. 그러니까 그 기여를 그러면 어떤 스포츠에서 어떤 대회를 하든지 그 기여를 엄격하게 제 몫을 가중치를 포함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면 나눌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누기 어렵고 나누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잖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반대로 균등분배하면 사회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에서는 그러면 다들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우승 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여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나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그러면 가장 많이 애쓴 사람 그리고 많이 애쓴 사람 중에는 뭐 팀장이나 부팀장처럼 전체를 아울러서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한 할애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몫을 준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이겠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 정의란 뭐라고 했냐면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 문제는 저거야말로 정말 정의로운 거지. 그러면 50만 원을 10명이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엠빵하면 50만 원씩 나눠 갖는데. 그러면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팀장이나 부팀장이 시간도 할애하고 자신이 더 애쓰고 자기 개인 시간도 더 많이 뺏겼고 더 책임감도 많이 느껴서 부담도 컸다면 그 사람의 각자의 몫을 능력에 따른 직급에 따른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라고 하는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나누는 거지. 이거 말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거 균등분배하는 것이 이게 분배 과정에서의 이런 그 트러블도 안 생기고 분배하는 가중치 계산도 어렵고 제대로 이거 능력을 나누기가 어려우니 이거 능력이 너무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냥 엠빵하자. 이게 간소하잖아. 그러면 이걸 나누고 나누는 방식을 정하고 나눈 다음에 갈등까지 포함하면 그거는 비용이 든단 말이야. 코스트가 든단 말이야. 당연히 코스트가 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균등분배 하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다시 이 팀이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양쪽이 다 나올 수 있어. 효율성도 양쪽이 다 나올 수 있고. 미래에 또 우승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배하자라고 하면서 그럼 공헌이 높은 대로 하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줄고 자신도 공헌을 인정받아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모두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내년에도 또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반면에 또 반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누가 돋보이는 일들만 하려고 하고 기여도가 높아 보이는 일들만 한다면 기여 묵묵히 밑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플레이가 적어진다면 과연 우승할 수 있겠냐 내년에. 그러니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하는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높고 낮음 없이 다 균등분배해서 우리가 누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균등분배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 혼자서 양쪽을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양쪽 토론이 다 돼야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로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한번 풀려보겠습니다. 지금 24분인데 30분, 6분을 주겠습니다. 적어도 2분 분량으로 스피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서 다 시켜보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시간을 잘못 봤네, 아까. 24일을 24분으로 컴퓨터 시간을 잘못 봤네. 자, 시작을 해봅시다. 6분쯤은 지나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예서부터 시작해보자. 조회서 고. 저 아직 다 못했는데. 그래? 그러면 2분 더 주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4분이니까 26분에 하자. 자, 그러면 예서 시작해보자. 저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이끌리는 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먼 고대 시대부터 아름다움이라는 미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 미의 기준은 변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끌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외모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꼭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닌 지극히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물론 외모가 남들보다 떨어지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미모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외모만 우리와 다를 뿐 내면이라든지 성격과 같은 것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들에 대한 호기심도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이끌리는 건 자연적인 본능일 뿐이고 차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백서연 해보자. 저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위의 기준은 달랐지만 우리는 항상 위를 추구해 왔습니다.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에는 당연하게도 외모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외모가 이끌리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가연, 저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에 이끌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고 수동적으로 약간 대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은 둘 이상의 것을 나눠서 구별하는 것인데 예쁘고 잘생긴 것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물론 다른 데다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주관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이 차별이려면 그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모만 보고 이끌리는 것도 차별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이끌리는 것만큼은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쁜 물건을 보고 우리가 보통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람, 갖는 것과 별개로 예쁘고 잘생긴 외모가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전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혜인아, 혜인이 해보자. 노예인, 네, 음, 저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한테 이끌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인상이 예쁘고 잘생긴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성적인 면모가 외모만큼 훌륭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데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오직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사람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이지만 아무리 그 처음 마주하는 것이 외모라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잘 말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대체로 어떤 생각들이 좀 괜찮게 들렸냐면, 일단은 잘생기거나 외모에 끌리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 자연스러운 감정은 자동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어서 이거는 제어하기 어려운데 이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냐 이런 거잖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농구가.
가연이가 잘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차별이 되려면 뭔가 외적인 행위로 이어졌을 때만 그것이 차별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품어지는 것까지를 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뭔가 더 그 차별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구를 찾은 것은 꽤 괜찮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반론은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외모에 차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호감과 비호감을 느끼는 것은 개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내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별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을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이럴 때 외모를 단정히 꾸민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외모를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모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현실적인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 자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런 어떤 사람이 예쁘다,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 이런 것들을 우열로 나누어서 내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시 된다면 외모가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강조되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차별의 근거나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이제 스펙을 위해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외모도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뭐 외모를 가꾸는 것이 차별을 덜 받고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나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꼭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누구보다 외모가 낫다고 더 칭찬하고 더 그 사람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현실의 어떤 근거를 두고, 어, 외모의 우열이 그 사람의 성과의 우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이지 않냐. 이런 논리로 차별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다른 관점들, 다른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능력으로 이런 외모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주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열로 판단하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고 다들 바쁜 와중에 그래도 우리 대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을 선생님 높이 평가하고,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지만 우리 반드시 붙어야 된다. 뒤가 없다. 선생님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학원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 학원의 구성원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 사실. 그래서, 어, 걱정을 하면 준비하고 뭔가 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당장이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자소서 면접에 작년만큼 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 올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어, 더 특별하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어느, 어느 면에서는 좀 더 나은 것들이 있을까? 내가 적어도 우리 학원에, 뭐, 우리 학원 학생들이 뭔가 뛰어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 학원 학생이라고 치면, 우리 2대1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 학원 학생들 반절 정도 수준 이하는 또 탈락하는 거잖아. 이 선생님 그렇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 니네들이 지금 당장에 선생님하고 하면서 좀 힘들어도 그렇게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작년에 그 선생님, 안영엽 1학년 학생 중에 이제 면접 준비 이렇게 문제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학생 하나가 와서 선생님, 작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줌에서 하고 하면 끝나고 맨날 울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엄청 잘해가지고 선생님 너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 엄청 잘해가지고 맨날 마음속으로 칭찬했는데? 실제 그랬거든. 그런 기억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했나 봐. 음. 그래서, 음, 그랬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유감이다. 그냥 그랬지. 그런데, 어떤 거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은 그 너희 또래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아빠라서,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선생님 되게 즐거워하고 니네들 보는 거 유쾌하고 좋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너희한테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어, 울라면 언제 울어야 되냐면 지금 과정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하면서 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하고 안간힘을 써서 했는데 떨어져. 작년에 떨어진 학생이 있어. 그 학생 떨어지고서 정말 그 부모님 보기 면목도 없고, 물론 그 학생도 뭐 계속 학원을 계속 다녔고, 뭐 그렇지만, 어, 부모님 막 실망하시고 우시고, 학생은 뭐 나 진로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다니는 학교 이제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다른 학교 갔을 거 아니야. 그 학교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볼 때마다 너무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한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각오를 했냐면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도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너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어. 어, 그래서 전적으로 니네들 면접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지고 있고, 어, 너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면접 때문에 떨어진 걸 텐데, 물론 너희가 저도 면접 때문에 붙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전적으로 선생님 책임이야. 그래서 너희를 속상하게 하고 울리더라도 선생님이 너희를 뭐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방법을 낼 거야. 아무튼 선생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시간 투자를 더 하고 너희가 정 안 되면은 불러다 계속 말을 시키든지 연습을 시키든지 해서 대안을 세울 테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너희가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고요. 시험 내신 준비도 잘하고 특히 영어 내신 실수 나오지 않게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다시 합시다.
빨리.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뭐냐.